오늘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고등법원 재판부가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와, 이게 사실은 짜여진 각본대로 네. 움직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는 이 변곡점이 어디였냐면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해낸 거라고 맞습니다. 보여지고 이틀 만에 그렇죠. 100만 명 이상이 네. 이제 서명에 동참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또 12.3 내란에 이어서 그 다음에 탄핵 인용에 이어서 세 번째로 또 국민의 기본권은 국민이 지킨다. 네. 국민의 선택권은 국민이 지킨다. 네. 그렇게 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7부입니다. 이재권 부장판사가 형사 7부를 맡고 있는데 오늘 낮입니다. 12시 조금 넘어서 소식이 전해졌죠.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후보님의 서울고법 재판부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일이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를 하면서 서울고법재판부가 이렇게 밝혔네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6월 3일이 대선일이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지난 6월 18일 오전 10시로 잡았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뒤늦게 말이죠. 야, 정말 너무나 당연한 거를 이제 올바른 판단을 했어요. 우리 국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민주주의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치식 법치주의를 보는 것 같아요. 즉 말하자면 바이마르 헌법 자체가 무너지고 그 바이마르 헌법이 가장 우수하다고 지금까지도 평가되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이유는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지 않는다. 모든 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우선한다. 이런 전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치 이제 37%대에 당선된 히틀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헌법을 정지시켰죠. 그랬죠. 그리고 자신만의 법을 만들어서 법에 의한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사법 쿠데타를 법에 의한 지배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법을 악용했죠.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저는 대법원의 5월 1일 쿠데타도 사법 쿠데타도 바로 그런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사법부가 법에 의해서 제한하겠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꼼수를 피우느냐. 본인들이 판례로 최신 판례로에서 정읍시장 아시죠? 그 사건. 이학수 시장. 그 시장 파기 환송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내세웠던 판례를 맞습니다. 2심에서는 6차례 인용하거든요. 판결문에. 근데 이걸 뒤집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자기 판례 자기네들이 그리고 그 대법관 박영재라는 대법관인데 다수 의견에 이 부서했던 그런 대법관이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딱 하나 나치식 법치주의다. 맞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안중에 없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도 116조에 보면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박탈하려고 했고 이재명 후보님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했습니다. 피선거권만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참정권 그리고 자유롭게 대통령을 선택할 권리까지도 박탈하려고 시도했던 사법 쿠데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는 두 개의 축이잖아요. 저 늘 강조하는 게 하나의 축은 수직적 책임성이에요. 권력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국민은 어떻게? 선거를 통해서. 이게 하나의 축이 있는 거고. 다른 한 축은 뭐예요? 삼권 분립입니다. 자, 우리가 탄핵을 남발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이 보장한 거예요. 그 헌법이 보장한 권한 행사했을 때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수직적 책임성, 즉 수평적 책임성이 아니라 국민이 심판하는 겁니다. 네. 선거를 통해서 지방선거, 네. 총선, 대선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는데 사법부가 뭔데, 지들이 뭔데 각종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그리고 하위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재명을 제거하는 짓에 동참했다라는 게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기업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에 예.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비정상적인 예. 올상식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됐던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검사 출신 대통령이 예. 그 비상기업 내란을 일으켰고 법원이 내란 수계 윤석열을 석방하도록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그렇죠. 심우정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도 하지 않고 그냥 풀어줬고 예. 그 이어서 조희대 대법원이 그렇죠. 또 파기환송을 예. 해버리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큰 그림에 의해서 예. 윤석열의 내란 세력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즉 민주당? 말하자면 네네. 윤석열의 오다를 받은 네. 조희대 여기서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를 후보로 대권에 만들어서 예.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윤석열은 자유롭게 사면시킨 사면시키는 그런 큰 그림. 이 시나리오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까지는 잘한 거죠. 근데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오히려 이 파기환송 이후에 네.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오릅니다. 그러니까요. 50%대까지 올라버리잖아요. 1월에 30%, 4월에 40%대를 초반을 찍더니 5월에 50%까지 가버려요. 중도층에서.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님의 뭐 사법 리스크가 뭐 어쩌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 이 사법부가 예. 우리의 역사 발전과 민주주의를 예. 가로막는 네.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구나. 예, 그렇죠. 사법부 자체가 리스크일 수 그렇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우리 국민들이 갖게 만들었던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법개혁을 또 부르짖잖아요. 네. 그 다음에 대법원장을 비롯한 구인의 대법관들의 탄핵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네. 스스로 판 무덤이에요. 맞아요. 예. 형사 7부의 오늘 그 입장을 제가 앞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몇 마디 좀 더 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원 내 외부에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전 이걸 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똑같은 재판부란 말이죠. 그렇죠. 5월 1일 대법원에 사법 네. 쿠데타가 있었고 그 다음날 형사 7부가 배당이 됐는데 맞아요. 형사 7부에서 바로 5월 15일로 첫 네. 공판 기일을 정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정말 악인들이나 할 수 있는 집행관송달.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은 국민의 저항에 두려웠던 거. 그렇죠. 예. 그렇게 5월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잡았던 재판부가 예.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러니까, 하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기일 지정을 본인들 해서는 그걸 안 되죠. 이제 와서 말이죠. 헌법 116조에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는데 그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5월 15일 날 네. 기일을 잡아? 그러고 나서 뭐 내부 외부의 외압에 받지 않는다? 네. 야, 너무 구차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정신을 차렸다고 하면 다행이기도 하고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독립해서 네.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겠죠. 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성필 부대변인님께서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늦었어요? 방송 끝나고 최대한 밟아왔는데.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지금 오늘 의원님- 제가 첫 방송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네, 의원님 잘 모시고 반갑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또 이정현 아닙니다. 저 이정헌입니다. 네. 자, 오늘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 듣기 전에 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가 공판 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한 뒤에 지금 전주에서 지역민들을 만나고 계시는 이재명 후보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거 좀 내용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제가 해석해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사법부 독립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보루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대변인. 그러니까 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서 저는 사실 나름대로의 후보께서 품격을 지켜서 조금 톤을 낮췄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저희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법관들이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99명의 범죄자를 잡으면 뭐하냐.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100만 명에 가까운 국민과 당원과 지지자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근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면 되느냐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 뭐 유력한 후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맞아요. 제거가 됐습니까? 오히려 혼란스러워진 거고 오늘 다행스럽게도 재판기일이 연기는 됐지만 후보 선거 공식 선거 운동 동안에 5번이나 재판에 나와라. 심지어 6월 3일 투표일에도 재판을 받아라. 네. 이러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정말 이 국민들의 분노에 대법원이 정신 차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뉴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뉴스를 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네. 자,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인 6월 24일로 재판 날짜가 변경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것도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공직선거법 재판의 공판 기일만 발표가 됐잖아요. 늦게 예. 6월 이후로 된 것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다른 재판들은 어떻게 되느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셨는데 이것도 대선 이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5월 13일, 20일, 27일 예. 그리고 6월 3일 3일. 본 투표일까지도 잡혀 있었잖아요. 5번. 그럼요. 진짜 나쁜 것이 네. 아닙니까? 네. 야.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경주를 할 때 삼각 릴레이 삼각 경주하잖아요. 발을 묶어놓고 뛰게 하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발은 묶어놓고 김문수 한덕수는 풀어놓고 아하. 뛰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어떻게 공정해요? 네.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잖아요. 어이가 없는 일이고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자행한다라는 거,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네. 나는 배운 사람들이야, 똑똑해, 내가 펜을 가지고 내 머리로 결정하면 니네는 따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에 뭐 박정희나 전두환은 이게 머리적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는 유식하진 않았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칼 이런 물리적 권력을 이용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법부 조이대를 비롯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 소프트한 권력이지만 폐부를 찌르는 네. 민주주의 제도에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라는 총칼, 총칼을 숨긴 총칼을 가지고 이렇게 재단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행위는 계속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기득권 세력들 0.몇 프로 정도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득권 세력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우리는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이것들을 이런 공격들을 다 차단해야 될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막내 삼촌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후보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맞는 얘기죠. 예.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똘똘 뭉치고 예.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비롯한 모든 가용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그럼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압박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된 상황인데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또 다시 바뀔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이게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서부지법 이 난동을 보면서 느낀 거지만
이 극우 세력들은 또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께서 지난번에 그런 테러를 당하셨고 그다음에 이게 성공 못하니까 또 제2의 제거작전에서 12.3 계엄이 있었고 제3의 또 제거작전에서 조이대 사법 쿠데타가 있었고 네. 다시 이제 선거 기간에 결국은 노출 빈도가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대선 후보다 보니까. 그러면 또 물리적 테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곳곳에 계신 당원분들, 국민분들이 바리케이트를 쳐주시고 스스로 우리의 유능한 대통령 후보를 보호해 주시는 게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네. 예. 김학림님 최강 민주당 화이팅입니다. 김박박디라라님은 그래도 탄핵 조이대 탄핵 뭐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어쨌든 강성필 부대변인 네. 그 대법원이 네. 사법부의 신뢰를 엄청 깎아먹은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6만 장 이상의 그 사건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니겠어요? 단 2차례 심리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건데 보통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1심, 2심, 3심을 거치는 동안에 네. 훌륭한 재판관님들께서 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다 찬찬히 훑어보고 그렇죠. 공정하게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런 믿음을 네. 하루아침에 그냥 깡그리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세력들은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를 2, 3일에도 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왜냐? 과거에도 그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김건희가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뭐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를 뭐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우리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찾을 것이냐.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보 공개 창구에다가 3일 만에 뭐 80만 명이 그러니까요.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로그 기록 네. 공개해라. 100만 명이 넘었죠?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10명 중에서 분명히 단 한 번도 로그 안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심과 2심이 뒤바뀐 거잖아요. 특히나 뭐 한 10년 전 겁니까? 20년 전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한 작년에 있었던 정읍시장 선거 판례를 네. 적시를 했어요. 대법원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뒤엎는 재판을 할 거면 새로운 법리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심을 복붙, 컨트롤 CV 이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들 보고 믿으라고요? 이것은 정말 공당의 유력한 후보자를 안 된다 너희 끝까지 우리가 막겠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우리는 없는 겁니다. 네, 부승찬 의원님. 그래서 대법원이 그렇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단 2차례 심리 끝에 결정한 그 과정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제대로 기록을 보기나 했는가 그리고 심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한 진실을 우리는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회에서 청문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청문회 네. 결정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정권 교체를 이뤄내면 특검도 해야죠. 특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하잖아요. 그럼요. 만일 이게 안 되면 지금 일선 판사들이 자기네 인트라넷에 올리잖아요. 조희대 맞습니다. 사퇴하라.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일선 판사들 부장판사급에서 계속해서 조희대 그 사태를 부르짖고 있어요. 네. 그러면 법복을 입고 있는 판사의 입장에서도 국민과 같은 생각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요. 저도 이제 막 이제 컴퓨터를 다루고 PPT도 만들고 논문도 쓰고 다루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비밀번호가 뭔지도 모르겠어. 전자문서 보면 눈이 침침해. 근데 이제 대법관들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고 예전에 그 하드카피본을 보고 이제 모든 거를 했던 사람들이야 줄 그어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전자문서를 가지고 이제 이게 마우스를 맞아요. 하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일단 유죄로 심증을 딱 붙여놓고 결론을 내놓고 네. 거기에 맞춰서 단 2차례 그냥 심리만 하고 파기환송을 해버린 아니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네. 이 대법원은 법률심이잖아요. 그래서 법률의 적용이 잘 됐는지 그렇죠. 잘못됐는지 어느 부분이 적용을 잘못해서 이 판결을 2심 판결을 이렇게 했는지 봐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야. 네. 허위 사실 공표라고 아예 확정. 네. 사실관계를 확정해 버리거든요. 그거는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건 1심과 2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측의 뭐 의견서, 그 다음에 우리 저 피고인 측의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심에서는 당연히 대법원 판례가 지난해 10월에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그 발언 내용을 가지고 유사한 거거든요. 그걸 그러니까요. 가지고 2심에서는 야, 맥락을 전체 맥락을 한번 보자. 여기서는 야 골프 쳤냐 안 쳤냐 질문도 안 했는데 허위사실 골프 안 쳤다고 허위사실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네 차례에 우리 후보께서 다른 데서 질문을 받은 거를 가지고 답변했잖아요. 네. 이거를 하나로 전체로 묶어서 짜깁기를 해서 허위사실 공포로 해서 1심에서 유죄형 집행유예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안 해. 그럼 2심에서는 아예 대법원 판례만 가지고 쪼개서 최근 판례가 24년 10월 판례가 정읍시장 판례가 있으니 쪼개서 하자. 그렇게 해서 쪼개서 따졌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지난해 10월 판례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법원이 그걸 네. 뒤집어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뒤집어 버렸잖아요. 네. 이야. 그래서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군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 네, 황선필 부대변인.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즉시 소집돼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지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 초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타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정말 명쾌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의 발언 2개. 하나는 2015년, 하나는 2022년. 근데 그마저도요. 사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걸 왜 21대 대선에 유력한 대선 후보를 또 얽매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장동의 본질을 못 잡으니까. 대장동 본질이 뭡니까? 수천억의 부당이익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밝혀진 것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30대 아들이 50억의 퇴직금 받은 거예요. 네. 이재명 후보는 그 어떤 거에서도 돈 한 번 받은 걸 증명을 못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잡고 늘어진다? 그럼 국민들이 심판해야 됩니다. 네,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됐으며 그렇죠. 또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에서 철저하게 청문회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동 속보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대장동 관련 재판도 한 4건 정도가 이번 선거운동 네. 기간에 잡혀 있었는데 이것도 다 6월 3일 이후로 미뤄졌다라고 하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고등법원의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는 소식은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고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텐데